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근 각지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것을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17년에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17년입니다. 1917년이면 우리나라가 이미 일본에게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고, 그리고 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소련이 공산당 공산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였죠? 전부 다 온 세계가 다 군주제예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뭐 동서양 다 마찬가지죠. 군주제였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역시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이 이론은 1840년 초부터서 시작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칼 마르크스,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이 칼 마르크스는 독일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아마 온 인류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 다 그건 공통 분모죠. 뭐냐면 말이지, 우리나라 말로 합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왕후장상이 따로 있느냐? 응? 저 사람은 말이 태어날 때부터서 왕자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서 대감아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쌍놈이네. 응? 태어날 때부터서 쌍놈이요. 뭐 잘났고 뭐 못났고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왕족이야. 그 소수의 귀족들이 전 백성들을 통치한단 말이죠. 이것이 너무 처참했어요. 동양이고 서양이고 마찬가지예요. 지난날 우리 2조 500년사를 보니까 어땠다고요? 2조 500년만 따져봐도 이성계가 그 전에 우리나라가 고려였잖아요. 고려 때 얼마나 나라가 부패했어요. 온 나라에게 몽고족에게 나라가 완전히 짓밟혀 가지고 그냥 그 사이에 또 이 왕궁에 말이야 중이 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아주 그냥 이 왕궁을 완전히 그냥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시죠? 이게 고려 말 형국이에요. 이걸 도저히 일반 백성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정치인들, 귀족들, 이 관료들이 부패하면 누가 죽어나?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응? 백성들이 이거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치 혁명을 일으킨 게, 쿠데타를 일으킨 게 누구예요? 이성계 아니에요? 응? 정도전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 불교 안 되겠다, 이거 유교로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자. 그래서 세운 게 조선이에요. 그게 1392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쭉 내려왔어요.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거죠. 그러자 유교가 이제 득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가 1910년쯤 되니까 어때요? 완전히 나라가 더 개판이야, 이거. 더 개판이야. 오늘날도 뭐 TV 보면 우리나라 뭐 누구 뭐 김노 뭐 도리나 누구라나 무슨 뭐 유교 뭐 유교의 뭐 철학을 막 사상을 막 또 막 설파하면은 막 TV를 보는 백성들이 막 막 좋아서 박수치고 난리치대. 응? 유교가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먹히잖아요. 일본이 언제부터 우리보다 강했어요?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일본은 항상 우리보다 한 수 아래였거든요. 응? 우리보다 항상 한 수 아래였어. 그럴 수밖에 없죠. 지정학적 위치로. 그런데 어느 날 일본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보다 껑충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더 앞서버린 거야. 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거였죠. 응? 세계가 둥글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서양배, 서구 열강배들이 그 넓은 바다를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 아시아 이쪽에 일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야 너희들 문 열어. 그래가지고
강제로 문을 열게 해가지고 무역을 해요. 결국 일본은 그 덕을 본 거죠. 영국의 덕을 본 거예요. 미국 덕을 봤고요. 프랑스 덕을 본 거예요. 네덜란드 덕을 봤고 서구 열강의 덕을 본 거예요. 그때 당시 국제 정세가 그랬어요. 서구 열강들이 말이에요. 세계 각 나라를 식민지를 삼을 때 전부 깡그리 갖다 그냥 자기들 착취 지역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국제 정세 전략적 필요성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 그 설명도 제가 언젠가 한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우리 포천 식구들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암 식구들은 얘기를 못했네요. 어쨌든 그래서 나라가 엉망진창이야. 불교로 나라를 쭉 우리나라가 왔는데 불교 국가 참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독특한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그 우리나라 그 국가 이름이 바뀔 때마다 종교하고 맞물려요. 똑같이 돌아가요. 이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 민족의 민족성의 우리나라 민족이 갖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불교 중심으로 삼국도 통일을 했고 고려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불교 숭불 정책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이제 숭유억불 정책을 써요. 불교를 눌러버리고 유교를 세운 거죠. 유교 중심으로 국가를 세운 것이 조선이에요. 그런데 조선이 또 엉망이야. 그래서 한말 조선 말기 때 젊은이들이 들고 일으킨 게 뭐예요? 이거 유교 가지고 안 된다. 아, 기독교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하고 또 맞물린 거예요.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이게 나라가 나라 꼴이 되겠다. 이걸 가장 먼저 깨뜨려 본 사람이 누구? 청년 이승만이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그냥 다 줘. 할렐루야.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동양의 뭐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올 정도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우리 기독교를 밀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그 시안산 남쪽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들이 세운 교회가 지금 명동에 있는 무슨 교회? 영락교회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이거 얘기가 자꾸 옆으로 가네 이거. 다시 세워봅시다. 반공국가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반공국가로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때 당시 정세가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쯤은 그때 청년 이승만은 그때 벌써 이승만은 미국에 있어서 공부를 이미 프린스턴 대학을 다 마치고 이미 박사 학위를 받은 후였어요. 미국에서 정치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승만은 그때 말이죠.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법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 논문 하나 가지고 박사 학위를 3개 받았다고 그랬죠. 이런 논문이 세계에서 없습니다. 전무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그 이승만이에요. 이렇게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때 당시 벌써 이미 세계 정세를 깨뜨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러시아에서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딱 일어났어요. 그 혁명의 기치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이런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공장은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무계급 만민 평등의 세계에 공산하여 우리가 이룰 것은 억압과 악재와 채찍뿐이라. 어때요? 얼마나 좋습니까? 당시 그 기획들 양반들에게 억압받고 우리나라 2조 500년이 어땠다고요? 2조 500년 동안 매년마다 500번 이상의 장기가 성경원 일기에 그 기록이 됐어요. 뭐요? 매년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어디선가는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매년마다 보고가 상감마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2조 500년 역사인데 그 보고가 50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매년마다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못 살고 못 먹고 헐벗고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2조 500년 역사입니다. 매년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저 정도만, 제 나이만 정도만 돼도요 보릿고개를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지금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 3.1운동 독립 김인현 3월 1일 독립 3.1운동 일어난 해에 태어나신 분이 지금 저기 앉아 있어요. 옛날 얘기 같죠? 아니에요. 엊그제 일입니다. 독립운동이 3.1일 김인현 3월 1일 독립선언할 때 그때 태어나신 분이 지금 저기 앉아 계신다니까요. 이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공산주의 이들이 외치는 말이 이렇게 멋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진짜 그래요?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까?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공장은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무계급, 이제 계급이 없는 세계. 뭐 양반, 뭐 공장, 후작, 백작, 자작, 남자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 다 똑같다. 어때요? 이 말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공산주의 이 캐치플레이어가요 온 세계 지식인들의 가슴을 흔든 겁니다. 가슴이 벅차오른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요 내용이 칼 마르크스가요 공산주의 이론에서 그 사람 책에서 나온 그 인용문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이렇게 제가 해본 거예요. 전 세계 지성인들이 공산주의자가 되겠다고 앞다투어서 뛰어들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현상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80년대 대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말이죠. 대학교 그 공산주의 그 책을 보고 그 전부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종북주의하니 무슨 뭐 좌파주의, 무슨 주사파들이니 뭐 친북자니 이들이 지금 생긴 거예요. 세계적인 대표적인 공산주의자를요, 뭐 많지요, 뭐 셀 수가 없는데 제가 몇 사람만 제가 좋은 예아들 만한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20세기가 나온 유명한 추상화가 세계적인 화가 누구죠? 피카소 아시죠? 이름은 다 들어봤죠? 피카소 추상화가 피카소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헤르 텍스트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미국의 고위급 재정부 쪽의 고위급 관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 정부에서 소련 간첩으로 체포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공산주의가 됐냐면 이 사람이 소련 간첩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공산주의 책을 보고 자기 스스로 공산주의자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 고위 관리란 말이죠.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모든 정보를 소련에다 갖다 막 넘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간첩이 돼버린 거지. 이 사람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수년 전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뭐가 터졌죠? 우째 이런 일이 뭐가 터졌죠? IMF 터졌잖아요. 그 IMF를 이게 국제통화기금단체죠. 이걸 만드신 분이에요. 이렇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런 사람도 스스로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할 말 없잖아요. 또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게요. 기가 막힌 게 그랬어요. 그전 세계 분위기가 그랬단 말입니다. 엘저 히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도 그냥 결국은 이 사람도 미국 고위급 관련돼. 이 사람도 결국은 뭐예요? 소련 간첩으로 몰려서 결국 이 사람도 처형이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엔이 언제 창설됐죠? 1945년, 42년부터 연합국 선언, 44년 현장 작성, 45년에 1945년 우리나라 해방되던 해 그해 6월 달에 현장 서명, 그리고 45년 10월 달에 공식 출범을 해요. 유엔 이거 생기고 나서요. 5년 있다 우리 6.25 터지잖아요. 예. 사실 이 기구는
2차 대전 때 국제 연맹이라는 게 있었어요. 독일하고 싸워야 되니까 독일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국, 프랑스, 뭐 모든 나라들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쪽 아시아 쪽은 누구야? 일본. 서구 쪽에서는 독일하고 이태리가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각 나라들이 일본과 독일을 대항해서 싸움을 하려고 국제 연맹을 맺은 거예요. 결국 이것이 나중에 국제 연합으로 돼가지고 유엔으로 이것이 이제 창설이 되는 모태가 된 건데 이 유엔 창설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이 엘리자 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스스로 공산주의자가 돼요. 이렇게 공산주의 이론이 달콤하고 좋단 말입니다.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만 해도 공산주의 실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였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역사가 흘러서 우리가 안 일이지만 스탈린 정부가 소련의 공산주의를 그것을 세우려고 말이죠. 스탈린 정부에서 이 공산주의화하는 과정 속에서 소련 국민이 얼마나 죽은지 아십니까? 2천만 명입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공산화, 결국 장개석은 타이완으로 밀려나고 모택동이가 공산화하는 과정 속에서 4천만 명이 죽습니다. 응? 그런데 이것이 아직 지금 나타나지 않았을 때란 말이죠. 응? 아직. 우리 한국 전쟁, 1950년 6.25 한국 전쟁이 뭐예요? 결국 무슨 싸움이에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싸움이잖아요. 이 싸움에서 얼마나 죽었어요? 280만 명? 그건 300만 명 죽었어요. 이게 이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직 이런 리얼한 아직 공산주의의 어떤 이런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던 때란 말이죠. 이때 당시 지금 제가 방금 엘저 히스라든가 덱스터 화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고위 관리이면서도 자발적으로 피카소 이런 사람들이 고위 자발적으로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첫째, 공산주의 이론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때 당시 국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2차 대전이 막 끝났잖아요. 2차 대전이 어떻게 끝났어요? 독일이 그냥 유럽을 그냥 깡그리 먹으려고 했잖아요. 이쪽에서는 그냥 일본이 그냥 우리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아시아 쪽을 거의 다 먹어 삼켰고 그런 상황에서 독일에서는 결국 유럽 쪽에서는 결국 이제 독일 연합군과 독일이 싸우잖아요. 결국 독일이 지잖아요. 독일이 그 2차 대전의 전쟁에 패하게 되는 결정적 전쟁이 소련 이미 독일이 유럽을 거의 다 먹었어요. 이제 마지막 북쪽에 러시아만 남은 거야. 러시아를 침공해요. 이때 러시아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독일을 막아냅니다. 그때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우리가 무기를 얼마든지 대줄 테니까 전쟁을 해라. 또 소련 쪽에서 좋다. 무기만 주세요. 우리가 싸울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련이 독일하고 소위 말하면 그 전쟁이 무슨 공방전이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공방전에서 그 전쟁에서만 소련이 말이죠. 독일하고 싸우는데 한 500만 명이 죽어요. 500만 명입니다. 죽어요. 그 전쟁 하나에서만. 그래가지고 결국은 독일을 꺾어요. 거기서 독일이 꺾이는 바람에 결국 독일이 연합군에게 이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세계 사람들이 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련이 지지하고 있는 공산당 그 공산주의 이론이 너무 기가 막힌데 그 악질 그 고약한 독일군까지 그렇게 많은 자기 나라 국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독일을 꺾고 나니까 세계 사람들이 우와 소련 최고 러시아 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냥 러시아를 흠모하는 거예요.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하고 안 그래도 그들이 외치는 그 공산주의 이론이 기가 막히게 좋은데다가 가장 고약한 독일을 꺾었으니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소련을 그냥 이렇게 우러러 볼 그런 분위기였단 말입니다. 당연히 미국과 러시아는 혈맹했어요. 동맹국가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2차 대전 막바지에 이르면서 1945년 우리나라가 미국이 일본을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을 먼저 쳤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 전까지는 뭐죠? 미국이 일본을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근데 일본이 미국을 쳐들어온 거야. 그 진주만 습격 아니에요? 태평양 전쟁? 그래서 거기서 일본을 꺾고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대전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요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자, 독일이라고 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공동의 적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게 딱 사라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국제 연맹이 그냥 슬금슬금 이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싸울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하고 세계에서 미국과 소련이 확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미국과 소련이 양쪽에서 이쪽 서쪽에서는 아시아 쪽에서는 소련이 이쪽에서는 미국이 싹 이렇게. 이 두 진영이 이념이 달라. 소련은 공산주의 이론이고 미국은 민주주의 이론이에요.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가 다 좋다고 얘기할 때니까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승만 박사 얘기를 좀 합시다. 이승만 박사가 지금 6.25가 터지기 2차 대전이 훨씬 전 1917년이니까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공부 끝나고 거기서 이제 활동하고 있을 때 그때 1917년이니까요. 그때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을 내는 것을 딱 보고 이승만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요. 이승만이 1917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공산주의는 망한다.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이승만의 논리가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공산주의가 망하는가? 그 논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질서를 위배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자유를 박탈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위배되는 공산주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논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박사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 말이죠. 그때 나이가 몇이요? 1917년면 몇 살입니까? 1975년생이니까 몇 살이요? 1975년 지금 1917년 몇 살이에요? 에? 40대? 이미 그때 이승만 박사는 벌써 공산주의는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승만 박사는요, 모든 세상 모든 역사며 국가의 어떤 모든 사물이며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성경적 말씀을 가지고 본 거예요. 이렇게 본 거예요. 응?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승만 박사의 이분의 신앙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세요. 일본이 미국을 침공하기 전까지 얼마나 미국이 일본을 도와줬어요. 조그마한 나라가 뭐 같은 나라가니까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너희들 해봐. 일본이 우리나라 먹을 때 미국이 뒤에서 그래 한번 해봐 이런 거요. 그게 바로 가스라 태포트 미략 아닙니까? 응? 그 미국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 야 조선의 나라 가만 보니까 이 나라는 도저히 자기들 스스로 나라를 꾸려갈 능력이 없는 나라네. 민족이네.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왔는데 우리나라 유정자들이 그걸 스스로 거부를 한 거죠. 몇 번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 일본을 도와준 거였고 일본이 우리 조선을 먹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일본 놈 나쁜 놈 미국 나쁜 놈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탓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미국 놈 일본 놈 이러는데 아니요. 역사를 알면은 그래 우리가 싸다. 이게 진짜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미국이 일본을 도와서 여지껏 그렇게 해왔는데 일본은 그렇게 할 때 이승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한테 당신들 일본 조심해라. 언젠가 일본이 당신 나라 친다. 당신 나라 뒤통수 치니까 조심해. 일본이 언젠가 너희들 쳐. 이 말을 들은 미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일본이 우리를 친다고? 개가
지렁이가 웃을 일이지. 그걸 누가 믿어요? 그걸 이승만은 계속 한 30년 넘게 40년 넘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누구 말에 맞아버렸어요? 이승만 말이 맞아버렸잖아요. 그동안에 아주 미국 좋아해서 이승만을 얼마나 왕따를 시켰다고요. 동양 자기 나라 독립이 환장해가지고 이거 말끝마다 우리 동맹국인 일본하고 우리 미국을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저 늙은이 저거 안 되겠네. 얼마나 왕따 시킨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얘기한 것이 하나씩 미리서 말한 게 다 예언이 맞아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만주사변, 또 하나 중일전쟁, 이거 다 맞아 가잖아요. 응?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 일본이 고친다. 그 책 쓰고 나서 6개월 만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난리가 나버렸지. 이게 뭐야? 아니 이승만 말이 맞잖아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미국 조하에서는 이승만을 말끝마다 당신들 일본 조심해라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래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2차 대전이 끝났는데 2차 대전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승만 박사 우리 한국에 왔잖아요. 독립이 되니까. 한국에 딱 가서 보니까 벌써 우리 한국에 벌써 뭐예요? 이미 일제 시대부터 이미 공산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막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뭐 박헌영 같은 사람은 자생적, 현준혁 이런 사람은 진짜 민족적 공산주의자입니다. 현준혁, 박헌영 이런 사람은. 그리고 김일성은 뭐예요? 소련 지지를 받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역사적으로 국제파 공산주의, 국내파 공산주의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박헌영이나 나중에는 박헌영도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소련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현준혁 같은 사람은요 정말 민족의 위대한 민족주의자예요. 정말 우리 국민을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순수한 민족 정신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은 국내파 공산주의자예요. 김일성은 철저한 소련의 지시를 받는 공산주의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로봇이지. 소련은 로봇, 괴뢰 정부. 이승만이 딱 와서 보니까 벌써 이미 우리나라 안에 가서 공산주의 좌파 세력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오자마자 공산주의를 선언을 해요.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이때까지는 뭐요? 이제 2차 대전 끝났으니까 미국하고 지금 소련하고는 어떤 관계? 동맹관계, 혈맹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박사가 또 미국한테 당신들 소련 조심해. 그러면 안 돼. 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 이놈의 자식이 이게 옛날부터서 일본하고 뭐 할 때 너희들 그러면 콩코 다쳐 조심해 하더냐. 또 이제 또 소련하고 혈맹인데 소련 조심해 또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요? 미국이 이승만을 어떻게 보겠어요? 한마디로 이건 뭐 같이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우리가 1940년 해방되고 우리나라 군정체로 막 곧바로 들어가죠. 그때 군정체에 우리나라 군정체의 총사령관이 하지 중장이에요. 이 사람도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을 무척 존경했어요. 첫째는 학벌이 좋죠. 철두철미한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하지 중장이 무척 좋아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사건건이 전부 다 뭐예요? 미국 정책에 반대를 하잖아요. 이승만이. 하지 중장은 미국 장군이니까 미국 정책이 친소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한국에 뭐 공산주의를 하든 뭘 하든 하나로 통일을 해서 잘 해야지. 미국은 그랬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그렇게 막 공산이 나쁜 거야.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되려 미국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미국 강요 안에서도 스스로 공산주의가 생겨났던 정도였으니까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가 별로 나쁜 게 아니에요. 괜찮은 하나의 이념이에요. 공산주의 이론,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이론이야. 아직 공산주의가 그렇게 나쁘다는 것이 아직 실체가 드러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지 중장이 군정치하에 수장으로 와 있는데 이승만은 처음부터 안 돼. 소련은 안 돼. 오자마자 이승만 박사가요 한국에 오자마자 이 사람이 이승만 박사가 소련을 향해서 공식적인 선언을 합니다. 선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선언이요 인류 역사상 소련 공산주의를 최초로 2차 대전 후 소련 공산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반대하고 투쟁을 선언한 맨 첫 번째 선언입니다. 이게 한국의 이승만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선언을 이렇게 해요. 한번 들어봐요. 당시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공산주의를 세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럽의 모든 유럽의 그 소련의 국경선에 맞닿아 있는 모든 나라는 다 위성국가 되어버리잖아요. 예? 아시죠? 예? 러시아 그 소련의 남진 정책에 의해서 저 유럽 저쪽에 동유럽 남유럽 이쪽이 다 공산주의 위성국가가 되어버리잖아요.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다 공산주의 다 되잖아요. 그럴 때 다 좋다고 한 거죠. 다 공산주의 환영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도 소련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이승만 박사가 한국에 오자마자 1945년에 이 성명서를 발표를 해요. 들어봐요. 그때 당시 전 세계 공산주의들이 다 뭐라면 소련은 프롤레타리아 조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소련은 우리 프롤레타리아,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조국이야 이런 말을 공공연히 했단 말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 말을 들어서 이 성명서를 발표를 해요. 들어봐요. 이 분자들이 조그만 제가 인용을 했어요. 이 분자들이 러시아를 저희 조국이라 부른다니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요구하는 바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떠나서 저희 조국에 돌아가서 저희 나라를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하고 싶다. 어때요? 이거 오늘날 이거 소련 말고 뭘로만 바꾸면 딱 맞죠? 오늘날 우리 남쪽에서 그렇게 북한 주사파들, 김일성이 그렇게 좋다며. 그럼 북한으로 가라고 그러지. 왜 가지? 왜 여기서 그 짓거리들 하고 있냐고. 우리는 중략하고 우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서 완전히 우리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살려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형용을 하고 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저희 조국에 갖다 붙이려는 것은 결코 우리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 3천만 남녀가 다 목숨을 내어놓고 싸울 결심이다. 이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는 겁니다. 지금 이승만 박사가 방송에다 대고요. 이 큰 문제를 이 큰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종신은 끝내는 다른 해방국들과 같이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누어져서 동족상전의 화를 면치 못하고, 따라서 우리가 결국은 다시 남의 나라 노예 노릇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경양각처의 모든 애족하는 동포의 합심 협력으로 민주정치 하에서 국가를 건설하여 만년 무궁한 자유복락의 기초를 세우기로 결심하자.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때가 1945년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해방되고 2달 만에 왔으니까 오자마자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이 성명서는요, 미국의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이 지금까지 러시아하고 동맹 관계를 갖고 있다가 1947년에 트루먼 닥트린이 나오죠. 그 닥트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제부터 소련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우리의 적이다. 이 발표를 성명을 합니다. 이게 트루먼 닥트린입니다. 이게 1947년이에요. 10월달쯤 될 거예요. 트루먼 닥트린을 발표를 해요. 이제부터 소련은 우리의 적이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하고 독일에게 미국이 손을 내밀어요. 우리 같이 협력하자. 이렇게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그 트루먼의 그 닥트린, 그 미국의 정책이요, 탁월한 현명한 결정을 내린 거죠, 미국이. 이 트루먼의 이 닥트린이 나오기 전에 2년 전에 이승만은 혼자서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안 돼. 이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들하고는 손잡고 일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항상 이승만은 당시 세계 최강인 미국보다도 항상 몇십 년을 항상 앞서갔어요. 어때요?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 오죠? 항상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누구도 알아듣지 못해요. 누구도 인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요 상해 임시정부가 김인현 독립운동 일어나고 나서 상해 임시정부가 거기에 대통령으로 추대가 되잖아요. 대통령으로 추대가 됐는데 대통령이면 이승만 어쨌든 임시정부도 정부는 정부잖아요. 대통령으로 추대가 됐어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옆에 강요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승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 사람인지 아십니까? 딱 5명이었대. 5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는 이승만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비서, 그 다음에 3사람. 요 3사람들 따라다니다가 이승만이 말끝마다 일본은 망한다. 언젠가는 일본은 망한다. 미국이 일본을 치게 돼 있다. 아니 일본이 먼저 미국을 친다. 하지만 나중에 결국 일본은 미국에게 망한다. 그때 우리나라가 독립이 온다. 일본은 망한다. 전쟁 난다. 이 말을 언제부터 했어요? 한 40년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승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가 언제쯤 박사님 언제쯤 전쟁이 납니까? 1년, 2년, 4년, 5년, 10년, 10 전쟁이 나? 안 나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미국서 뭐라 하잖아요. 그 말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전부 다 아무도 아니라고 하잖아. 아무도 안 믿잖아. 근데 이승만 혼자서 아니야. 전쟁 나. 언젠가 일본이 미국을 치게 돼 있어. 그런데 일본이 망해. 그때 우리가 독립할 거야. 요 말을 40년 전부터 해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누가? 이승만이. 지금 해방이 돼서 우리 한국에 왔는데도 미국 정부에서도 이승만의 이러한 소련에 대해서 이런 선언을 하니까 트루먼이 이 닥트린을 하기 전까지 발표를 하기 전까지 2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47년까지 어떻게 했냐고요? 47년 한 48년 해수를 한 48년 되겠네요. 까지 이승만이 어떻게 했냐고요? 국내에도 전부 다 좌파 세력들이에요. 북한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승만은 혼자 싸우는 거예요. 미국을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를 향해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국내 안에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북한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승만은 혼자서 싸웠어요. 혼자서. 그걸 결국 이겨내는 겁니다. 누가? 이승만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자유방공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건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승만은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도 이승만이 미국 정부에다가 당신들 소련 조심하시오. 소련 믿지 마시오. 이러니까 미국에서 화가 난 거야. 얼마나 화가 났든지 하지 장군이 말이죠. 이승만을 가택연금을 시켜버립니다. 당신 집 밖에 나오지 마. 전화선도 끊어버려요. 사람도 아무도 못 들어가요. 우편물도 안 줘요. 완전히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식량만 말고는 일절 차단을 시켜버려요. 심지어는 미국의 젊은 말이지 소인가 대인가 젊은 장교 30도 안 먹은 군인이 항상 이승만 그 집에 와 있는 거요. 있으면서 권총 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박사님 우리 미국 정책에 자꾸 총을 이 권총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자꾸 우리 미국 정책에 그렇게 반대하고 이러시면은 그저께 전문이 왔는데 그런 사람은 총으로 쏴 죽이래요. 이런 말까지 해요. 그때 이승만 박사는 지금 나이가 70이 막 넘었거든요. 제 나이 또래입니다. 70이 막 넘었어요. 그럴 때란 말이죠. 그래도 이승만은 아니야. 소련 조심이 안 돼. 소련 애들 믿다가 미국 다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승만의 이 방공 정신은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승만 박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눈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여러분 이승만 박사 얼마나 한국에 있으면 얼마나 테러를 받은 줄 아십니까? 한 번은 어디를 차를 타고 가는데
저쪽 공산주의자들이 총을 쏴. 그때만 해도 우리 남한이 그때는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함께 같이 있을 때니까 국민들은 뭐 공산주의도 좋고 민주주의도 좋고 일반 국민들이 뭐 민주주의가 좋은지 공산주의가 좋은지 뭘 알아요? 그냥 유정자들이 공산주의 좋은가 봐. 아니야 민주주의 좋아. 그 좋은가 봐. 전부 이러고 있을 때거든. 뭘 아냐고. 일반 민주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 박사가 공산주의는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면 너희들은 소련으로 가라. 지금 이렇게 정면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국내 안에 있는 공산주의들이 난리가 난 거죠. 사실 국내파에 있는 공산당이들도요, 자기들이 강요 조직을 할 때 이승만을 전부 자기들 강요 조직에 대통령으로 한번 내세웠거든. 한마디로 이용하고자 이함이죠. 이게 공산당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 좋은 사람을 딱 앞세워요. 하고 그 실무자들은 자기들이 딱 잡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까지 딱 올라오면은 그다음 제거시켜버려. 그리고 자기들이 딱 정권을 잡는 거예요. 항상 이런 수법이죠. 이승만 박사가 테러를 몇 번을 당했고요. 심지어는 이승만 박사 집안에다가 시한폭탄까지 두어가지고 시계폭탄 가까스로 살아났어요. 그렇게 테러 위험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끊임없이 반공을 외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속에서 세월이 조금씩 흐르죠. 이럴 때 세계 정세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요. 이걸 미국이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럽 국가 그 소련의 그 이순국가가 된 그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그 나라들이 공산국가가 다 공산주의 하겠다고 그 나라들이 독립을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다 되는데 각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여러 단체가 생길 거 아니에요. 당이 생겨. 나중에 다 연합 정부가 막 이 당 저 당 뭐 공산당 무슨 당 사회당 뭐 자유민주당 막 당이 막 우주 막 생겨나다가 이것이 나중에 이거 연합 정부가 있어요. 연합 정부가 딱 되더니 나중에 이것이 공산당으로 하나로 기착이 돼. 그냥 공산당 안에도 여러 가지 계열이 있으니까 공산당 처음에 연합 정부가 구성이 되고 연합 정부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합 정부에는 공산당도 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도 있잖아요. 민주주의 이쪽 연합 정부 이쪽 공산당이 아닌 그러니까 우파죠. 쉽게 말하면 좌파 우파들의 여러 당의 지도자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뭐 교통사고로 죽고 뭐 하다가 죽고 그다음 또 행적을 감춰버리고 또 어떤 우파 지도자는 뭐 한 며칠씩 몇 달씩 어디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오더니 나 이제 공산주의 할래 이렇게 돌아서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각 나라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미국이 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한 나라 두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소련 이전 국가들 공산주의들이 된 나라들이 전부 똑같이 그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아주 전통적인 수법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래요. 야,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우리 같이 우리 서로 대화하자. 우리끼리 얘기하자. 처음에는 연립 정부를 제의를 해요. 그러면 우파와 좌파가 함께 연립 정부를 세워. 연립 정부가 세웠다. 지금 우리는 현재 우리는 그거 지금 고려 연방제 지금 얘기하잖아요. 계속. 예?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저쪽에서 우리나라 좌파에서 북한에서 고려 연방제를 실시하자. 연합 정부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연립 정부를 세워요. 연립 정부가 가면 좌파 우파가 다 함께 있는 거예요. 하고 함께 같이 하다가 딱 함께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요? 이 우파 세력들의 지도자들이 하나씩 사라져가요. 그렇게 해서 조만식 같은 신분, 현준혁 같은 사람, 이런 민족 지도자, 김구 선생은 이쪽에서 그랬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파 지도자가 싹 없어져요. 그럼 좌파만 딱 남아. 근데 이 좌파 안에도 국제파, 국내파, 무슨 파가 여러 개 있거든요. 나중에 우파가 없어진다면은 이 좌파 안에서 요 총구를 딱 잡으면 요 좌파 안에서 자기들끼리 또 전부 제거시키고 딱 하나만 남아요. 그 하나가 누구? 소련의 지지를 받는 공산당들만 하나 딱 남은 거예요. 그들이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지금 북한의 김일성이에요. 요 수순을 밟아가는 거예요. 이걸 미국이 봐요. 이게 뭐 이상하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이거 뭐 아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이 그 닥트린을 발표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사 어때요? 이제사 미국이 이승만 말이 또 맞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승만의 말에 적극 지지하기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나라가 사는 겁니다. 우리 남한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제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러니 봐라, 지금 이미 북한에는 지금 김일성, 지금 북한 세력들이 이미 정권을 철책성 딱 가로막아 놓고 이미 저기들 나름대로 이미 정권을 세워놨다. 그러니 우리 남한에서도 빨리 정권을 세워서 저들하고 대항을 해야 된다.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남쪽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북한에서 뭐라고 그래? 우리끼리 서로 대화해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양보하고 대화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칩시다. 어때? 이 말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근데 이승만은 아니야. 이들과는 함께 안 돼. 저들은 벌써 이미 정권을 수립을 했어. 그러니 우리 남쪽이라도 빨리 정부를 빨리 내각을 구성해서 저들과 우리가 맞서야 된다.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 그래서 이승만은 남한의 단독 정부를 얘기를 하는 거고, 북쪽에서는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하자고.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봐라, 이승만은 정권의 눈이 어두워서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남북이 갈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논리란 말이죠.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0일 해방이 됐을 때 해방되고 나서 미국에서 2달 동안 묶여 있습니다. 안 보내줘요, 미국 정부에서. 근데 벌써 북한군은 벌써 이북에는 벌써 소련군이 벌써 이미 북한에 들어와 이미 진주했을 거예요. 오자마자 그냥 우리나라 저 수풍 발전소 그때 당시 독일에서 최신식 그게 시설이었답니다. 발전소. 요걸 다 뜯어가는 거야, 자기 나라로. 다 뜯어가서 자기 나라 발전소 세우는 거야. 흥남 비료 공장 발전소, 흥남 비료 공장 공장도 다 막 뜯어가고. 소련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승만 박사가 벌써 한국에 오기도 전에 이미 스탈린이 벌써 시킨 그때 당시 소련 체제하에 서열이 3위더라고. 그 사람이 북한의 주둔군으로 와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지령을 내려요. 빨리 이 한반도를 빨리 친소 정책으로 빨리 만들어라. 지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시킨 그 사령관이요, 그 지령을 받고 알겠습니다. 해서 다시 보고서를 올려. 그 보고서를 올리는 내용이 뭐냐면은 토지 계획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그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스탈린한테 보고를 해요. 이것이 러시아, 소련이 소비에트 공화국이 멸망하면서 그 기밀 문서가 다 까발려졌잖아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은 처음부터서 우리나라를 공산화 시키려고 이미 계획을 세우고 왔던 거예요. 이걸 누가 두 쪽으로 만든 거예요? 소련 공산주의요, 이승만이요? 아니잖아요. 이승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승만 박사가 공산주의하고 맞서서 싸우기 시작해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승만 박사가 결국은 처음에는 미국에서 나중에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아예 빼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서 이승만 박사의 생각을 지지를 하고 한국에 와 있던 어떤 미국 관료가요, 나중에 이 말을 했더라고요. 한국에 와서는 이 박사한테 이 말하고 마칠게요. 자기는 미국 관료니까 이승만 박사가 하는 말에 미국 정치하고 계속 부딪히잖아요. 각하 이러면 안 됩니다. 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관직을 벗어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미국에 돌아가 자기가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만약에 내가 미국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삼을까? 한국의 이승만과 같은 이런 분을 나는 대통령으로 삼고 싶. 우리 조국의 우리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는 섬기고 싶다. 이분이야말로 오직 기도, 오직 성경,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이분 같은 이런 천재가 없다, 이런 위대한 정치가가 없다, 이런 자기가 한국에서 근무할 때 그 고백서를 썼어요. 이승만 박사는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승만 박사는 항상 성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에서 한 40년, 그건 50년이죠. 40년간 살면서 이 박사가 미국 사람들 그 정부에다 대고 미국 정부 여러분들 일본 믿지 마시오, 일본만 믿지 마시오 할 때마다 미국 좋아해서 저 미친놈, 저 미친 늙은이, 저 동양인, 저 자기 나라 독립의 환장에서 저 또라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보세요. 가는 곳마다 이승만 박사 계속 학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설교를 강연을 합니다. 우리 한국을 도와주시오. 그리고 일본은 언젠가 미국을 칩니다. 조심하시오. 이 말을 계속 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승만 그 얘기하면 야유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죠. 어떻게 그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그 야유를 받고 그래서 설교를 해요. 강연을 해요. 그리고 집에서 또 기도하면 속에서 또 불같은 확고한 신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가면 또 야유가 퍼부어. 또 집에 또 기도해요. 아니야, 맞아. 또 얘기해. 이렇게 40년을 이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김구 선생 잘 아시죠? 이분도 기독교입니다. 이분도 이승만 박사하고 정책 노선을 똑같이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1948년 연석이 북한에 올라가기 전에 김구 선생은 벌써 이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북한 갔다 와서 완전히 이건 안 되는구나. 이미 우리 남쪽은 졌다. 예, 북한 가서 북한이 이미 전쟁 준비 다 끝난 거 보고 큰일 났다. 이 박사, 이 대통령, 이 박사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의 정부를 세워도 이건 아무 의미 없다. 이건 밀고 내려오면 끝이다. 김구 선생은 북한 같아서 포기를 해요. 그때부터 이승만 박사의 정책을 사사건건히 반대합니다. 안 된다. 처음에는 남한 단독 정부를 이승만 박사는 계속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남한 단독 정부를 빨리 수립해서 저 김수성과 맞서야 한다. 그런데 김구 주석마저 연석이 48년 연석이 갔다 와서 아니다. 단독 정부는 안 된다. 연립 정부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김구 선생은 마지막에 가서 포기를 한 거예요. 북한 가서 그거 보고 북한의 그 엄청난 무기, 탱크, 군수 공장 다 보고 틀렸다. 끝났다. 김구 선생이 이래요. 북한 갔다 와서 이래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를 누가 도와줄 것이냐? 미국이 도와줄까? 아니다. 어느 나라가 도와줄까? 우리는 끝이다. 그럴 바엔 차라리 연립정부를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또 하나 또 있죠. 김구 선생의 비서가 한 비서의 증언입니다. 우리 선생님은요, 처음에는 분명히 반공주의자 맞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돌아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항상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 북한 간첩입니다. 그 간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구 주석이 비서가 한 얘기예요. 선생님, 북한의 우리 김일성 장군께서는 김구 선생님을 나라가 통일이 되면은 김구 선생님을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승만 밑에서 저렇게 그러고 계십니까? 이 끈질기게 집요하게 찾아왔다는 거야. 어때요? 이 말을 들은 김구 주석이 어때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연석이로 올라가기 전에 벌써 이랬다 저랬다 벌써 몇 번 갈팡질팡해요. 처음에는 이승만 노선에 지지한다 했다가 나중에는 이거 아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날 또 며칠 있으면 그래도 참여는 할 수 있다. 또 아니다. 그건 나중에 북한 갔다 와서는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단독 정부는 안 된다. 연합 정부를 세워서 우리가 하나로 가야 된다. 결국 김구는 포기했던 거예요. 북한에 가서 보고. 그 결과가 김구 주석이 결국은 어쨌든 저격을 당했는데 암살을 당했고, 그리고 이승만은 끝까지 믿고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계 58개국,
58개국, 16개국, 다른 것까지 다 합하면은 50, 60국 다 되죠. 나라가 우리 남한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방공국가, 자유민국, 대한민국으로 굳게 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다 인간 편으로 보면 이승만의 이 사람은 한 사람의 분투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방공국가로 세운 겁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런 역사를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국가가 어떻게 가야 한다는 방향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모르면은 누가 이러면 누가 이러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왜? 하나님 당신 잘 믿고 하나님 잘 말씀대로 잘 살으라고. 아멘.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세운 이 나라를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잘 지키셔서 승리의 대한민국 국가로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일하심을 함께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름답게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해 가는데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